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식품가공학 중 유가공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카제인부터 나와 있는데요. 카제인의 경우에는 우유, 성분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유, 연유, 분유, 버터, 발효유, 이거는 유가공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우유의 성분에 보시면 탄수화물, 유성의 당은 대부분 유당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유당이 유당 불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유당은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좋죠. 단백질로 넘어가서요. 단백질은 우유의 pH를 4.6으로 맞추었을 때 침전되어 부드러운 커드로 변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을 우리는 카제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커드로 변하지 않고 용액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청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카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 또는 레닌에 의해서 침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유 단백질 중에 카제인이 한 80% 내외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카제인 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소 이름이 레닌이죠. 레닌에 의해 가수분해돼서 카제인 단백질이 뭉쳐서 치즈 같은 것을 제조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유청, 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유청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유청에 있는 주 성분은 유당, 락토즈인데, 이거 외에도 단백질 성분이 있고 우리는 그 단백질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 단백질 중에 유청 단백질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의 조성을 정리를 하면, 우유를 원심 분리하면 크림과 탈지유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탈지유를 산 또는 레닌으로 처리를 하면 침전을 하는 부분과 침전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침전을 하는 부분은 단백질로 카제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침전을 안 하는 성분은 유청, 회의 성분이고, 이 유청 안에는 유당, 유청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이 들어있게 됩니다. 우유의 검사 기준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신선도를 검사하기 위한 판정법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유가공품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공품은 원료유, 그러니까 원유를 여가 청정해서 냉각한 원료유에서 시작하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이 원료유를 가지고 전분유, 그리고 CU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원료유를 표준화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원심 분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죠. 원심 분리를 하면 크림과 탈지유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로로 해가지고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조제, 분유, 연유, 유청, 분말, 자연 치즈 같은 경우는 그냥 원료유를 표준화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 제품이고요. 아이스크림, 커피, 음료, 버터 같은 경우는 원심 분리한 후에 나오는 크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공품입니다. 그리고 유음료, 요구르트, 카제인, 탈지 분유 같은 경우는 탈지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CU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CU는 젖소에서 착유한 생유를 살균 또는 멸균, 균질화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CU의 유형을 보시면 멸균우유, 탈지우유, 저지방우유, 혼합우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저지방우유와 무지방우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요, 유지방분을 0.6에서 2.6%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무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원유 또는 저지방 우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방 우유라고 해서 유지방이 무조건 0인 것은 아닌 거죠. CU를 제조를 하는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이고요. 검사하고 저장하고 예열, 균질화를 해서 가열, 냉각, 충전, 포장을 하게 되면 CU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검사는 이러한 것들로 검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표준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셔야 되는데요. 탈지유를 첨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림을 첨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U의 성분 규격에 맞도록 원유에서 지방을 첨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크림을 첨가를 할 수도 있고, 탈지유를 첨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지유를 첨가를 할 적에 공식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지금 A 같은 경우가 원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가 탈지유고요. 그리고 R 같은 경우가 목표 지방률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식은 전부 다 퍼센트로 되어 있는 그 지방률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뺄 때는 대각선으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R에서 B가 빠지고 A에서 R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적에 읽으실 때는 가로로 읽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 같은 경우는 A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뭐였죠? 원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B라고 보셔야 됩니다. B가 뭐였죠? 탈지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전부 다 퍼센트를 넣어서 계산을 했고, 그리고 그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량이 A랑 B랑 나왔다면 여기 나오는 계산식처럼 A 대 B는 R-B 대 A-R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탈지율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탈지율을 넣을 때는 원유 지방률이 목표 지방률보다 더 클 때 우리는 탈지율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크림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림 같은 경우는 원유 지방률이 목표 지방률보다 작을 때 우리는 크림을 넣어주게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랑 조금 다르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B 빼기 R이고 R 빼기 A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계산을 하시려고 하면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각선으로 보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A에서 다시 R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가로로 보고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지율을 첨가하는 거나 크림 첨가하는 이것 같은 경우는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다시 되돌아와서 문제를 몇 번만 풀어보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균질화하는 공정이 있죠. 균질화 같은 경우는 크림층, 우유에 들어있는 그 크림층의 생성 방지를 위해서 지방구를 좀 더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구의 크기를 작게 분산을 하고 이로 인해서 크림층도 생성이 방지되고요. 작게 만들고 크림화 방지하고 점도 향상하고 우유 조직도 좀 연성화되고 소화기능 향상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균질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균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온 장시간, 고온 단시간, 초고온 가열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까지 한번 보시고 실제로 몇 도씨에서 어느 정도 가열을 하는가도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풀 수 있게 한번 보시는 것이 좋죠.
농축류, 다르게 얘기하면 연유입니다. 연유 같은 경우는 수분을 증가시켜서 원래 양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농축한 것이고요. 이것은 당을 넣는가 아니면 넣지 않는가로 가당 또는 무당 연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을 첨가하지 않는 것, 설탕을 첨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농축류 제조 과정을 보시면 그냥 무작정 가당 연유입니다. 가당 연유의 경우에는 무작정 가당을 해서 농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열, 예비 가열, 프리히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원료율을 살균할 수도 있고 제품의 농후화를 억제하고 가당할 적에 설탕이 우선 용해가 좀 더 잘 될 것이고요. 예열을 했으니까. 그리고 농축할 때 가열면에 우유가 붙는 것도 방지해서 증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유해 미생물도 살균하고 효소 불활성화도 하고 그로 인해서 보존성도 향상시키고 우유 단백질 열 변성시켜서 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공학에서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유라고 하는 것은요. 원료 우유를 건조시켜서 수분 함량을 5% 미만의 5% 이하의 분말로 만든 것을 우리는 분유라고 하는데요. 건조 방법은 주로 분무건조법과 진공건조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분무건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유나 계란분 같은 것은 분무건조기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원료에 따라서 분유를 구분을 하면 그냥 원유 그대로 한 것이 전지 분유고요. 그리고 탈지유에서 한 것이 탈지 분유. 당을 첨가할래 안 할래, 그 다음에 유화용으로 조제를 할래 아니면 크림으로 만들래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분유의 제조 공정을 보시면 역시 농축을 하기 전에 분무건조, 여기 분무건조 보이시죠? 분무건조를 하기 전에 예비 가열을 하고 예비 농축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예비 가열로 인해서 효소가 불활성화되고 유해세균 사멸, 열변성 최소화 이런 목적 때문에 예열을 하게 되고요. 예비 농축, 진공 농축의 경우에도 건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비 농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분무 건조를 하게 되죠. 다음으로 아이스크림으로 넘어가서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원유나 유가공품을 원료로 해서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등을 가한 후에 냉동 경화한 것이고요. 유형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방분 6% 이하, 유고용분 16%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뭐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종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제조 공정을 보시면요. 크림을 가지고 혼합을 한 다음에 균질화, 살균, 냉각, 숙성, 교반, 동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오버런 증력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기에 의한 원재료의 팽창률이고요. 가장 좋은 오버런은 80에서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빠진 것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의 오버런 같은 경우는 클수록 공기에 의한 팽창률이 높음을 의미하고 즉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게 되죠. 다음으로 버터를 보시면요. 버터는 유지방을 교반시킨 겁니다. 유지방 크림을 교반시켜서 융합하고 유지방을 최소한 80% 이상으로 농축해서 만든 것으로 유중수적형 유가공품입니다. 유중수적형이니까 기름 안에 물이 분산된 형태 WO형이 되겠죠. 우유에서 유지방을 교반해서 지방 입자를 모아서 작은 덩어리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익혀서 남아있는 물이 지방에 분산되도록 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버터입니다. 발효 유무에 따라 가염, 유무에 따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터의 제조 공정을 보시면 크림을 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중화, 살균, 냉각, 숙성, 그리고
교동, 세척, 가염, 연합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정상적인 크림의 산도는 뭐 0.1에서 0.14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높게 되면 중화를 해야 하는데요. 중화를 해야 할 때의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첨가해야 하는 중화제 한 분자와 젖산 한 분자가 중화 반응을 할 경우고요. 만약에 옆에 있는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소속해 한 1분자가 젖산 2분자와 중화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젖산 분자량에 곱하기 2 왜냐하면 젖산 2분자와 중화 반응을 하니까요.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화시킨 것을 가지고 그 뒷단계 교동으로 가게 되죠. 교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림을 회전 용기에 담아서 진탕을 시켜서 지방구를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숙성이 끝난 크림에 지방구를 전부 다 파괴를 하게 되고요. 그 파괴하고 버터의 입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방을 뭉치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림은 OW형인데 유화를 하게 되면 크림의 경우에는 OW형 유화인데 버터로 가게 되면 WO형 유화로 전환이 되는 거죠. OW형과 WO형 차이점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단계로 가죠. 이제 버터 지방구를 모았는데 이것이 더 조밀한 덩어리로 되게 하는 반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동보다는 좀 천천히 회전을 시키게 되고 분리된 유장을 제거를 하고 소금을 가했다면 혼합 균일화하는 작업이 되죠. 그래서 연합의 목적은 수분 분포를 좀 균일하게 하고 소금도 용해시키고 분포를 균일하게 하고 버터 입자를 조밀하고 치밀한 조직을 갖게 하고 버터 밀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여기 버터에서도 증량, 오버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효과적인 경우는 23%라고 하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효류로 넘어가 볼까요? 발효유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시키게 되죠. 그 전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영어로 하면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것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장을 돕는 영양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효유를 종류를 따지면 젖산 발효류냐 알코올 발효류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젖산 발효류의 그에는 요거트, 애시도필러스 밀크 아니면 발효 버터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알코올 발효유 같은 경우는 젖산균과 효모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쿠미스와 케피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트의 제조 공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생물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미생물 이름들이 여러분들이 생소하시다면 식품 미생물학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식품 미생물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계해서 또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질화하고 살균을 하게 되고요. 스타터 접종을 했을 때는 혼합 스타터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알코올 발효유였던 케피르와 쿠미스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의 종류는 제조 과정과 물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발효유 같은 경우에도 유형이 무지 유고형분과 그리고 유지방의 함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즈는
스타터를 접종을 하고 나서 교동기로 교반하면서 유산 발효시킨 것인데요. 자연 치즈의 종류와 특성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 나오죠. 구분을 하게 되면 수분 함량에 따라서 연질 치즈부터 해서 초경질 치즈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숙성 관여 미생물이 곰팡이 세균 아니면 숙성시키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구멍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즈 종류가 익숙한 것, 그리고 미생물이 어떤 것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식품 가공학 파트라서 미생물 이론까지 없는 것이고요. 나중에 식품 미생물학에 가시면 곰팡이 아니면 세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미생물 이론까지 같이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같이 참고를 해서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즈의 제조 과정인데요. 원료유를 냉각을 해서 유산균을 유산균이나 아니면 레니시든 첨가를 해서 응고를 시키고, 그리고 응고된 것을 가온을 해서 커드를 절단하고, 그러면 유청이 분리되죠. 유청이 분리되는 것을 다시 담아서 압착 가염을 하고 숙성을 하면 우리가 생치즈 또는 숙성치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산균 스타터의 역할이 나오게 되죠. 유당에서 유산을 생성하는 게 유산균 스타터니까요. 커드 생성을 촉진하고 신맛도 좀 줄 수 있고, 유해 미생물 생육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유해 물질 생성도 억제하고, 방향 물질을 생성을 하니까 풍미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커드를 형성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유청 분리도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서 치즈의 조직감도 형성을 하고 치즈 숙성에도 관여하는 것, 이런 역할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종류에는 락토바실러스, 전부 다 유산균 종류죠. 락토바실러스, 락토스, 크레모리스, 털모필러스, 불가리쿠스, 그 다음에 델브레끼까지 종류 한 번 더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커드를 절단을 하는 이유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유청 배출이 쉬워지고 가온 시 온도의 영향을 균일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커드를 절단을 하고요. 그리고 가온하는 이유는 유청 배출이 빨라지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염을 하는 이유는 풍미, 그리고 이상 발효를 방지하고 수축 경화에 도와주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체다 치즈의 제조 공정입니다.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앞서 했던 생치즈와 숙성치즈의 제조 공정과 거의 같게 넘어가는데요. 스타터로는 스테토코코스 락티스와 그 다음에 스테토코코스 크레모리스를 배양한 스타터를 이용을 하게 되고, 특이하게 하나의 공정이 있는 것은 체다링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체다링이라고 하는 공정은 유청이 완전하게 제거되고 커드를 큰 덩어리로 자르고 위아래로 뒤집는 조작을 반복을 하면서 커드의 조직을 탄력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하는 체다 치즈 제조에만 있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가공 치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가공 치즈의 정의거든요. 자연 치즈를 원료로 해서 이에 유가공품,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후에 유화하거나 또는 유화시키지 않고 가공한 것으로 자연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조 치즈는 또 다릅니다. 가공 치즈와 모조 치즈는 다른데요. 모조 치즈는 식용 유지와 식물성 단백 또는 이들의 가공품을 주 원료로 해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해서 유화 제조한 것을 우리는 모조 치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치즈라고 하는 것이 축산물의 가공 기준으로 넘어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식품 공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공 치즈란 총 유고형분 중 자연 치즈에서 유래한 유고형분이 몇 %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축산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
때는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답은 5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식품 공정에 가공 치즈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8% 이상으로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유가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성분에서 그리고 유가공품 같은 경우는 그 가공품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했죠. 그래서 다양한 만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